조선 성종 연간 봄날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무렵 창밖에서는 들고양이들이 마치 갓 태어난 새끼처럼 울어대며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36살의 김진성은 첩인 봉순이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있었습니다. 봉순이는 김진성의 첩으로 그녀는 김진성에게 유일한 아들을 낳아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몸종에서 첩이 되어 비첩이 되어야 했으나 김진성이 그녀를 위해 신분을 양인으로 바꿔주어 양첩이 되었습니다. 날이 제가 저 들고양이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봉순이가 겉옷을 걸치며 촛불을 켜고 나무 막대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곧이어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의 들고양들은 소리를 듣고 재빨리 달아나 다른 곳에서 계속 울어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던 김진성은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봉순이는 들고양이들이 다시 올까봐 걱정되어 창가에서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김진성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서야 문을 다시 닫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첩은 얼굴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매우 착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장점들 때문에 김진성은 종종 정실 부인과 다른 첩의 방을 마다하고 봉순이의 방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성이 잠에서 깼을 때 봉순이는 이미 세수물을 준비해두고 창가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성은 그 모습에 감동받고 빨리 옷을 입고 일어나 봉순이에게 4살 된 아들 준봉이를 깨워서 함께 아침을 먹자고 했습니다. 김진성은 한 명의 정실 부인과 한 명의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박씨이고 첩은 조씨였는데 두 여인 모두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정실 박씨는 김진성과 혼인한 지 10여 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조씨는 봉순에 앞서 아이를 낳았지만 딸이었습니다. 오직 몸종 출신 첩인 봉순이만이 김진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이름을 김준봉이라고 지었습니다. 김진성의 부모와 김진성 자신도 모두 4살 된 준봉이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이날 아침 김진성은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옆에서 봉순이 아들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그날은 간단하게 쌀과 잘게 다진 고기를 푹 끓인 고기죽을 준비하였고 박씨 부인과 조씨도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박씨 부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날이 요즘 얼굴빛이 어둡고 인당이 검어 보이는데 몸이 편찮으신 것은 아닙니까? 운대산의 현진도사가 점을 잘 친다고 하니 제가 함께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면 어떨까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준봉 앞에 숭늉 그릇이 갑자기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마음이 불안했던 김진성은 이 큰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첩 조씨도 따라 일어나며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릇이 깨졌네요. 이건 좋지 않은 징조예요. 우리 고향 어른들 말씀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봉순이는 두 여인이 이 기회에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되어 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김준봉은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진성은 이 울음소리에 마음이 더욱 복잡하여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가버렸습니다. 걸어가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휴, 아침 한 끼 먹는 것도 편안하지 못하니. 김진성의 아버지인 김대감은 손자를 가장 아꼈는데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김준봉을 안아 달랬습니다. 박씨는 김진성의 뒤를 따라가며 운대산에 가서 현진도사에게 점을 봐달라고 계속 권했습니다. 이때 조씨도 따라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올해 삼재인 사람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리께서 올해 삼재가 끝나는 날 삼재시니 문제없이 지나시려면 반드시 도사를 찾아서 애군을 막아야 합니다. 김진성은 두 여인의 말을 듣고 걱정과 의심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마를 준비하고 박씨, 조씨와 함께 운대산으로 향했습니다.
일행이 도관에 도착하자 현진 도사는 김진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현진 도사는 그의 근심스러운 표정을 보고 뒷방에 앉게 한 후 말했습니다. 날이 도관이 보기에 얼굴빛이 어둡고 눈썹 사이가 주름져 있으니 분명 요즘 마음에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진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요즘 자주 이상한 일들을 만나고 또 자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옆에서 웃으며 현진 도사에게 말했습니다. 도사님, 점을 잘 치신다니 저희 나리를 잘 봐주세요. 요즘 애군이 끼인 것 같은데 혹시 무슨 큰 금기를 범한 것은 아닐까요? 손을 내밀어 보시지요. 현진 도사가 손을 내미는 동작을 했습니다. 김진성이 순순히 손을 내밀자 현진이 그의 손목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박 씨와 조 씨는 이 광경을 보고 즉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현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주님은 쥐띠시겠군요. 올해가 날삼재겠고 요즘 밤마다 들고양이 우는 소리를 자주 듣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김진성은 박 씨가 미리 현진에게 말해두었다고 생각해서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사님은 어떻게 우리 나리가 쥐띠인 줄 아시고 어떻게 우리 나리가 요즘 자주 들고양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는 걸 아세요? 정말 신기하십니다. 부인이 미리 도간에게 자신의 일을 말씀하지 않았소. 김진성은 마음속으로 이미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 도사가 정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현진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간이 그 정도도 알 수 없다면 그냥 헛된 명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도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조 씨가 이 말을 듣고 기회를 타서 현진에게 고개 숙여 절을 했습니다. 김진성은 두 여인이 현진을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보고 이때야 이 도사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진은 못 본 척하고 손을 거두며 일어나서 연달아 2번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가 급히 물었습니다. 도사님, 무엇이 좋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현진이 신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양이와 쥐는 예로부터 물과 불처럼 서로 맞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있으면 쥐가 없고 쥐가 있으면 고양이가 없지요. 둘이 동시에 나타나면 반드시 하나가 없어질 흉살이지요. 도사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설마 그 들고양이들이 우리 나리를 해치려는 건가요? 조 씨가 무서워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현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고양이가 직접 해친다는 것이 아니고 재앙의 기운을 알려주는 것뿐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는군요. 정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박 씨가 혼잣말했습니다. 조 씨가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도사님, 이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김진성도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현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막는 방법을 말하자면 쉽긴 하지만 실행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막는 건가요? 도사님, 더 이상 말을 아끼지 마세요. 박 씨가 김진성보다도 더 급해했습니다. 현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애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곳을 떠나 북쪽으로 열흘을 가는 것입니다. 육로든 수로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열흘 동안은 계속 북쪽으로 가야 하고 잠을 잘 때도 멈추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잠을 잘 때도 멈추면 안 된다고요? 그럼 계속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사람이 지쳐 쓰러지지 않겠어요? 조 씨가 의문을 제기했고 김진성도 무서워했습니다. 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이런 뜻입니다. 나리가 만약 육로로 가신다면 마차를 탈 수 있고 수로로 가신다면 배를 탈 수 있어요. 마차와 배가 계속 북쪽으로 가기만 하고 중간에 오래 멈추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아, 그렇다면 할만하겠네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성도 안도의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북쪽으로 열흘만 가면 되는 거군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현진이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나르는 이 애군이 찾지 못하도록 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해보니 그렇게 어렵지도 않네요. 도사님, 감사합니다. 그 후 일행은 점심도 먹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먼 길을 떠날 준비를 의논했습니다. 박 씨는 수로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배에만 타고 있으면 배가 사람을 태우고 계속 북쪽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마차도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는 강으로 다니다가 자주 강풍과 비를 만나서 사고가 나기 쉽다고 했습니다. 김진성은 마차로 먼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흔들려서 마차 안에서 열흘을 지내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배를 타고 수로로 출발하여 강을 따라 북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박 씨는 또 관리인 조복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진성이 출발하기 전날 밤 다시 봉순이의 방에서 잠을 자며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봉순이는 그가 열흘간 먼 곳에 간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평소 믿업지 못한 조복이 잘 돌보지 못할까봐 걱정되어 꼭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김진성이 이때 말했습니다. 네가 가면 준봉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봉순이가 고집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준봉이도 함께 데려가요. 우리 세 사람은 떨어질 수 없어요. 김진성이 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배는 안전하지 않아. 오래 타면 너희들이 배멀미를 할 수도 있으니 집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라. 봉순이는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아서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김진성이 떠나고 사흘째 되던 날, 봉수는 방에서 김진성의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이 큰 소리로 열리며 조복이 울면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밤에 제가 잠든 사이를 틈타 갑자기 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저와 뱃사공이 강에 뛰어들어 밤새 건져 올리려 했지만 나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진성이가 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럴 리가 없다. 김대감과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넋을 잃고 놀랐습니다. 박 씨와 조 씨는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즉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직 봉순이만이 슬프고 놀란 마음을 억누르고 계속 김진성이 강에 뛰어들기 전에 자세한 상황과 뛰어든 장소를 물어보았습니다. 상주 쪽을 지나는 강가에서 뛰어들었습니다. 강에 뛰어들기 전에 나리께서는 계속 선실에서 혼자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제가 마음이 무거워 보이시길래 앉아서 함께 술을 마시며 위로해 드리려 했습니다. 조복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 저에게 먼저 잠자리에 들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당시 너무 졸려서 선실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자지도 않았는데 뱃사공이 나리께서 강에 뛰어드셨다고 소리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줄을 묶고 물에 뛰어들어 한참을 찾고 아침 해가 뜨자마자 하루 종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조복이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복이 너 이 쓸모없는 놈아. 네가 뭐하러 돌아왔느냐. 김대감이 이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어 조복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조복은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봉순이는 이 일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 뱃사공을 찾아가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복에게 뱃사공의 주소를 물어본 후 아들 준봉을 김대감에게 맡기고 혼자서 급히 나갔습니다. 뱃사공은 근처 고을에 살고 있어서 2시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수는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봉순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김대감은 조복을 보내 뱃사공 집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뱃사공 집에 가보니 집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때 박 씨 부인이 다시 급히 김대감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버님, 큰일입니다. 그 못된 계집의 옷과 나리께서 평소 그녀에게 주신 금은 장신구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못된 계집이 나리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옷과 돈을 가지고 몰래 정을 통하던 남자와 함께 도망간 것이 아닐까요? 혹시 그 남자가 뱃사공일지도. 김대감은 박 씨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준봉이가 아직 집에 있지 않느냐. 봉순이는 절대 준봉이를 두고 떠날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봉순이의 방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녀가 평소 입던 옷과 갖고 있던 금 장신구들이 정말로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난 김대감이 욕을 했습니다. 이 무정한 계집, 밖의 남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버리다니. 짐승보다 못한 것. 아버님, 어쩌면 이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박 씨가 4살도 안 된 김준봉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대감이 눈을 굴리며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헛소리 마라. 준봉이는 분명히 내 손자다. 박 씨와 조 씨는 아버님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김준봉의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자기 아들이 이렇게 불분명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다시 조복에게 2명의 하인을 데리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상주 땅으로 가서 김진성의 행방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성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조복 3사람도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복이 돈을 받고 명령을 받들어 떠났지만 그들 3사람은 상주로 가지 않고 바로 인근 마을의 기방에서 사나흘을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김가에 또 한 가지 부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김대감이 한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 뒷간에 가다가 빛이 반짝여 쳐다보니 하인 왕대력이 몰래 아들의 첩 조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인 우두머리인 왕대력은 얼굴이 준수할 뿐만 아니라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왕대력이 그녀의 방에 들어간 후 김대감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니 저항하는 소리 없이 흥겨운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당장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2사람을 내쫓으려 했지만 이렇게 하면 이 부끄러운 일이 알려져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봐 걱정되어 참았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조용히 2사람을 김가 대저택에서 내쫓았습니다. 원래 왕대력을 창고에 가둬 흠씬 패주려 했지만 일이 커질 것 같아 소문내지 않고 멀리 떠날 것을 약조받고 풀어주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알려진 것을 알고 김가에 더 머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더 머물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김대감에게 자신의 딸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김대감은 조 씨에게 아이가 아직 엄마를 필요로 하는 나이이니 당분간 함께 데려가서 키우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대감 부부는 돌아서 자리를 떴습니다. 조 씨는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았지만 어쩔 수 없이 8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왕대력과 함께 시골로 떠났습니다. 조 씨 모녀가 떠난 당일 밤 상주에 있어야 할 조복이 몰래 김가 대저택으로 돌아와 조용히 박 씨 부인의 방으로 살며시 들어갔습니다. 마님, 조 씨도 떠났고 김진성과 봉순이도 죽었으니 오늘 밤은 저와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떠실지요? 문을 닫자마자 조복이 박 씨에게 치근덕거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를 밀어내며 술 한 잔을 건네주고 작은 소리로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저 2 늙은이와 어린 것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뭘 그리 급하느냐? 그들이 너를 붙잡아 관가에 넘겨줄까봐 두렵지 않으냐? 조복이 눈을 가늘게 뜨며 박 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런 나쁜 일들은 모두 부인께서 시키신 것이 아닙니까? 부인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부인께서 저를 조씨처럼 버리지는 않으시겠지요?
박씨 부인은 그런 조복을 흘겨보고는 저 두 늙은이와 어린 것만 없어지면 우리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고 그때야 오래도록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요? 조복이 천천히 박씨 부인의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박씨가 이를 악물며 눈에 흉한 빛이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방법을 생각해서 그 어린 것을 우물에 빠뜨려라. 그때 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실수로 빠진 것이라고 하면 된다. 그 아이가 죽으면 저 늙은 부부도 분명 슬픔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도 그들을 저승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김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정말 좋은 계책입니다. 부인은 정말 총명하십니다. 조복이 웃으며 그녀를 껴안으려고 하려는 순간 문 밖에서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정말 소름 끼치도록 범죄를 잘 계획했군. 정말 총명합니다. 누구냐? 박씨와 조복이 동시에 너무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김진성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을까요? 설마 그 죽은 귀신이 문을 두드리러 온 것일까요? 바로 이때 방문이 강하님에 의해 열렸는데 이 강하님을 쓴 사람이 바로 김진성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몇 명의 포졸들이 보였습니다. 나리, 당신이 어떻게... 조복은 김진성이 한 걸음씩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넋이 나갔습니다. 김진성이 박씨 앞으로 걸어가서 세게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 손에 온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당신은 죽지 않았군요. 나리는 분명 물을 무서워하셨는데 박씨가 놀라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다시 돌아서서 조복을 원망하듯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조복, 너는 직접 그를 물에 밀어 넣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김진성이 조복 대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배 위에서 술을 마시며 달을 감상하고 있을 때 정말로 조복이 저놈이 뒤에서 나를 물에 밀어 넣었지. 하지만 당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네. 작년에 내가 봉순이와 아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갔을 때 봉순이에게 수영을 배웠다는 것이요. 김진성이 천천히 진실을 말했고 박씨와 조복은 이를 듣고 모두 기가 막혔습니다. 이때 김진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도대체 얼마나 당신에게 잘못했기에 이런 독한 계책을 꾸며서 나뿐만 아니라 봉순이와 준봉이까지 해치려 했소. 심지어 당신과 자매같이 지내던 조씨까지 함정에 빠뜨려 쫓아냈더군. 당신은 악기에 씌우기라도 한 것이요? 설마 김가의 재산을 빼앗아서 조복과 오래도록 함께 살려고 했단 말인가? 누가 당신이 그 천하고 여우 같은 계집에게 그렇게 잘해주라고 했습니까? 누가 당신이 저를 차갑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박씨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래 김진성과 그의 부모는 봉순이가 아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녀 모자를 예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박씨 부인이나 조 씨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신경을 안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이기에 박씨와 조 씨는 속으로 자존심이 매우 상했고 더군다나 자식이 없는 박씨 부인은 그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특히 봉순이가 워낙 어른들과 김진성에게 잘했고 김가에서의 지위가 나날이 높아진 후 두 사람은 더욱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망상이 심해지던 박씨는 곧 자식이 없는 자신이 쫓겨날 것이라고 믿었고 먼저 선수를 치기 위해 관리인 조박에게 접근해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박씨와 조박은 먼저 김진성과 봉순이를 해치고 다시 어린 준봉과 시부모님까지 해쳐 김가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계획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박씨는 몰래 도사 현진을 매수했고 심지어 그 뱃사공까지 돈으로 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성이 조복에게 밀려 강에 빠진 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아 그녀가 어떻게 나쁜 일을 꾸몄는지 증거를 모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봉순이가 김진성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뱃사공을 찾으러 갔을 때 조복은 뱃사공에게 미리 돈을 주고 그녀가 찾아오면 그녀를 해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성이 한 걸음 앞서서 봉순이를 먼저 숨겨놓고 뱃사공을 잡아 관아에 넘겼습니다. 봉순이는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정말 나리가 맞나요? 꿈은 아니죠. 저는 나리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김진성이 봉순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산 것이다. 작년에 너에게 억지로 수영을 배우지 않았었느냐. 그게 나를 살릴 줄이야. 이제 그만 진정하고 내가 마련해둔 거처에서 며칠만 몸을 숨기고 있거라. 나는 그 간악한 내 본처와 조박 그리고 나머지 놈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뒤를 캐고 있다. 우리 아들 준봉이 걱정은 말거라. 내가 이미 아버님을 몰래 만나 사정을 말씀드려서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제발 몸 조심하시고 소첩은 여기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왕대력이 첩 조씨방에 들어간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날 밤 박씨 부인이 미리 준비한 춘약을 왕대력과 첩조씨의 저녁밥에 몰래 넣었고 관리인 조박의 춘약을 먹고 어쩔 줄 모르는 왕대력에게 귀뜸에 조씨방으로 뛰어들어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김대감의 저녁밥에는 배탈이 나게 하는 약을 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대감이 한밤중 뒷간에 가다가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계획대로 안 되면 마당에서 소리를 내서 장면을 들키게 하려고 했지만 모든 상황을 마당 한쪽에서 몰래 지켜보다 안심하고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습니다. 그녀는 김대감이 체면을 위해서 조 씨를 새벽에 조용히 내쫓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과연 새벽이 되자 김대감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추악한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박 씨와 조복은 관아에 끌려가 극형을 선고받았고 그 도사와 뱃사공도 곤장을 맞고 평생 누역형을 받았습니다. 김진성은 첩인 조 씨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전에 박 씨와 함께 나쁜 일을 꾸몄었고 또한 그녀는 왕대력의 고향으로 간 후 자포자기하며 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젊은 그녀에게는 더 나은 삶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성은 딸만 집으로 데려왔고 조 씨에게는 100냥의 은자를 주고 왕대력과 함께 잘 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며칠 후 새벽, 김진성은 저택 마당가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덕하여 이런 상황을 만들었구나.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여 그 속을 알기가 어려운 법인데 내 생각만 하다 보니 주위 사람을 신경 쓰지 못했구나.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귀가 될 수도 귀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 앞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내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항상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는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평생을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여 모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봉순이를 정실 부인으로 삼아 더 이상 첩을 들이지 않았고 아들, 딸과 누구보다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